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지난주 후반 갑작스러운 컨디션 악화로 영상 제작을 중단하였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야말로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일일이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고 싶지만 그보다는 남아있는 에너지를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고자 해요. 이것으로 인사를 가름합니다. 우선 지난주 목요일은 코스피를 아예 모니터하지 못했고요. 마침 목요일 밤은 땡스기빙 데이 휴장, 그리고 금요일 미국 시장은 블랙 프라이데이로 증시가 반장만 오픈했죠. 그리고 유럽 세션도 증시는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흘러간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전체 시장을 짧게 리뷰하고 이번 주 포캐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근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 포캐스팅을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포캐스팅은 아무래도 좀 부적절한 용어 같고요. 그냥 델타원이 오피니언 정도로 해야겠습니다. 우선 금요일 아시아 세션 리뷰 들어갑니다. 코스피는 지나치게 교과서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목요일에 장중 바닥을 확인했고 또 기준점인 350선에서는 저항을 받았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자 그다음부터는 끝까지 올랐죠. 그래서 금요일 장 초반은 그저께 그러니까 목요일날 올라가던 흐름을 이어서 올라가서 다시 위쪽 352선을 확인했고, 그리고 다시 점심 무렵 350선 초반까지 밀려서 또 바닥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폭을 줄여가면서 종가는 상승 쪽으로 그렇게 마감을 해서 변동성만 죽인 채 마감을 했습니다. 참 너무 교과서적으로 변동성을 죽이는 흐름이라서 다음 주는 별일 없으면 355선 스트레를 매도나 아니면 355 버터플라이 매수를 위클리로 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변동성을 죽이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하락을 한다 해도 350선과 348선을 탄탄하게 지지했기 때문에 급락 같은 거는 나오기 힘들어 보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어디까지 갈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 대신 파생시장에서는 현 선물 매수세가 기존 수준보다는 조금 떨어진 상태라서, 그러니까 현물과 같이 올라가고 선물도 이렇게 같이 시장을 쫙 받치면서 그런 올라가는 흐름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들이 일중 방향성을 흔드는 선물을 매수 쫙 했다가 또 매도 쫙 했다가 그런 식으로 진폭은 줄어들지만 방향성은 정말 따라가면 죽는 그런 그런 흔드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추세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대한 이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강한 이유가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서 이 외국계 IB들이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이머징 마켓이 초강세를 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물 ETF인 EWY의 신규 설정이 최근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중 고점에 다가가는 상태인데 이 연중 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정도로 지금 매수세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좋고요. 이게 12월까지 이어진다면 저는 여기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 논리를 좀 봤어요.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좀 봤는데 제 논리로는 이 디벨롭먼트 마켓이 좋으면 낙수 효과로 이머징 마켓이 좋은 거지, 아무리 뭐 EM이 잘났다고 해도 DM보다 EM이 아웃퍼폼을 한다는 것은 웬만해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타난 현상이 그냥 어떤 수익률 게임에 뒤처진 것들 좀 사는 그런 흐름 정도지, 정말로 추세적으로 DM을 EM이 아웃퍼폼 할까? 그건 아직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말까지는 이대로 계속 한국이 계속 좋을 것 같지만 12월에도 계속 좋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2월에도 뭐 EWI, ETF 롱이 계속 들어온지, 그리고 EM 인덱스라고 해서 이머징 마켓 인덱스 거기에도 좀 매수가 들어온지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정말로 이머징에 계속 롱이 들어온지를 확인한 다음에 포지션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숏은 아닙니다. 아직도요. 예. 왜 이 풋옵션을 매수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보겠습니다. 유럽 세션도 증시는 이 낮은 변동성 하에 점진적인 상승을 보였고요.
막판에 마감 무렵 위로 올려서 종가 고가로 끝났는데 유로화도 강세로 마감해서 바닥을 계속 확인하면서 그 위쪽으로 가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유로화도 강세, 유로 주식도 강세.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 온 분위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름도 장중 조정만 주었을 뿐 위로 올라가서 끝났고요. 또 브렌트 기름 같은 경우에는 48.30달러까지 올라와서 조금 있으면 50달러대를 충분히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죠. 구리도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다만 이 골드와 실버만 약세였는데요. 이 지금 약간 커머디티들이 인플레형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골드와 실버도 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실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프리셔스 메탈보다는 이 인더스트리얼 메탈 쪽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왜 실버가 떨어지느냐? 이것은 그 전적으로 전 ETF 현물 영향이라고 봐요. 올해 이어투데이스로 전년 대비보다 지금 골드가 지금은 거의 전년과 그 연평균 환산으로 하면 연평균 상승률 환산으로 하면 지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군요. 조금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1800달러 골드 기준 1800달러 이상은 저는 오버슈팅으로 봤어요. 그래서 뭐 전년도에 이만큼 올랐으니까 20% 올랐으니까 올해도 20% 올라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뭐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해서 골드를 산다?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팁스를 매수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저는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해 좀 과하게 올랐고 그리고 지금 과하게 언와인딩이 나오고 있다. 그런 흐름으로 봐야지 인플레와는 좀 별개의 흐름이다. 그리고 나머지 커머디티 페어들과는 좀 별개의 흐름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들어갈게요. 미국 세션 연결되는 시점에서는 그 골드가 장중에 1776달러까지 빠졌어요. 근데 저는 이건 좀 오바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미국 본장에서 반등을 했어도 1800달러는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1800달러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하지만 얘가 연말까지 뭐 다시 2000 간다? 1900 간다? 아니라고 봐요. 저는 1850 가면 많이 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대응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유럽 지수로 돌아와서 유럽 지수 강세 보인 거는 뭐 종가 고가로 끝났고 또 특히 이제 선물이 미국 시장 마감 이후에도 계속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분명히 리스크 온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이나 구리는 저는 이건 조금 약간 그 코로나 백신이 다 퍼진 거를 그 이후의 기대를 모두 땡겨와서 프라이싱한 것에 대해서 조금 오버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내년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건데 항상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그래서 저는 이 기대가 먼저 꺾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미리 뭐 숏을 잡고 보초병 들어가서 고생하고 그럴 필요 없고 내년엔 다시 생각해도 됩니다. 분명히 내년 흐름 미리 끌어갔다고 하면 내년에 초반은 좋지 않겠죠. 예. 자, 그리고 그 미국장 좀 볼게요. 아이고, 제가 아직 목이 다 안 났어요. 자, 미국장은 반장이 열렸는데 이번 땡스기빙 데이 때 미국 국내선 공항들이 미어터졌다는 얘기 나왔죠. 그래서 코로나가 폭발적 감염에 대한 우려 나와서 준비디오가 6%가량 상승을 했고요. 여기 또 다음 주에 또 월요일날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 주 이번 주에 그 실적 발표가 있어요. 월요일날. 그래서 준비디오가 좀 미리 실적을 반영해서 오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은 설거지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건 제가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준비디오는 6% 오른 것은 그 이번 땡스기빙 데이에 미국이 이동 때문에 좀 코로나 우려가 더 커져서 그렇게 올랐다고 보는데 설거지라고 봅니다. 예.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뭐 이슈 없었어요. 그리고 시장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뭐 옛날처럼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줄 서 있다가 뭐 오프닝 런 있잖아요. 그 와르르 쏟아져서 들어가서 뭐 아비규환 버리는 거 이런 거 대신에 그냥 집에서 편하게 손으로 아이고 예, 제가 아직 안 나네요.
아무튼 장바구니 담아서 이렇게 바이 버튼 누르는 그런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금요일장 정리하고요. 델타원이 오피니언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계단식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부 이슈로 갭 상승이 나오면 계단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약간 조정을 보이면서 계단 확인하고, 예를 들면 지금 352선, 또 350선, 348선 이런 중요한 지지선들 여태까지 다 확인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런 확인하는 과정을 필요하겠지만, 일단 확인되면 계속 두 번 확인하고 올라가고, 두 번 확인하고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또 갭다운이 혹여 나오게 된다면 빠르게 그 계단 안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즉 변동성이 계속 감소를 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그 풋옵션을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도 풋값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특히 이 340 이하의 풋옵션들은 너무나도 비싸서 저 풋옵션 그러니까 하락을 본다고 해서 풋옵션 사느니 그냥 등가골 한 개를 팔아버리는 게 더 나았다 싶을 정도로 보여요. 그 다음 주면 옵션 만기가 2주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본격적으로 옵션 가격 다이어트가 시작되죠. 그래서 다음 주 중후반 되면 지수가 뭐 내려간다 하더라도 340 이하의 풋옵션들은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물론 폭락이 나오느냐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월요일부터 폭락 같은 거는 진짜 없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콜옵션도 절대 싼 가격 아니거든요. 지금 대형주의 열쇠를 잡고 있는 외국인들이 얼마까지 당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콜옵션을 판매하는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 주도 외국인들이 저는 장중에 선물을 막 이렇게 위로 당겼다가 내려 꽂았다가 뭐 그런 드라이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콜옵션도 다이어트, 풋옵션도 다이어트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변동성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면 죽는 장이 되죠. 이른바 따죽장. 그래서 그 국내 증시는 변동성 매도 지속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중에 유로화 강세와 농산물, 특히 소맥이 강세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어요. 소맥은 지난주 후반에 그 월물 교체가 있으면서 가격이 좀 춤을 췄는데요. 이제 내년도 3월물이 최다 거래 월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분위기 보면서 포지션 계속 잡아가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됩니다. 특히 농산물은 레버리지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방향성은 롱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유로화는 유럽 세션 초반까지는 강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저점권이에요. 그래서 유로화를 위로 강하게 돌파시키려면 달러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이 내일 하루만 보면 달러가 부러질 모멘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또한 다음 주가 유로화 통화옵션 만기죠.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보면 유로화도 또 박스를 그릴까 아닐까 그런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유로화 1.19롱 매수하고 1.1950 그 매도하는 강세콜 스프레드를 짜거나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1.19 사고 1.20을 파는 그런 한 칸 띈 그 강세콜 스프레드 짜는 거 아니면 그냥 네이키드로 1.19 콜옵션을 이번 달에 손실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포지션 오픈해서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예. 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몸 컨디션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는데요. 않았는데, 요거 제가 그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먹었습니다. 이 휴온스 메리트 C산 2000 이거 내돈내산이에요. 광고 아닙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고용량 비타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좀 제가 아프다 싶으면 그 여의도 IFC 건너편에 한주빌딩이라고 공차가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공차라는 카페가 있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면 그 땡땡 편한 내과라고 있거든요. 그 거기 가면 그 수액실이 무슨 수면실처럼 쫙 있는데 거기서 그냥 무슨 땡땡 주사 처방 좀 부탁드린다 하면 그 연노란색 주사 그거 맞아요. 그러면 싹 낫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 주사 맞고 나면 진짜 미친 듯이 딸꾹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미나도 못 하겠고 전화 통화도 못 하겠고 완전 미친 줄 알았죠.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우연이겠다 싶어서 다음에 또 맞았는데 또 딸꾹질을 많이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과 가서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약을 처방을 일단 해주셨어요. 딸꾹질 멈추는 약을. 근데 이게 수액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뒤로는 그 수액을 못 맞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그 병원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하니까 이 비타민 C를 그 효원수에서 3000mg짜리가 나오는데 그거를 하루에 3개를 먹으라는 거예요. 밥 먹고. 물론 아플 때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 이틀 만에 낫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번에는 이거 먹었어요. 이게 3000ml짜리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3000ml짜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먹었는데 병을 이기는 뭐 각자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힘이 난 것 같아요. 물론 유튜브 이틀 동안 못 올린 동안 뭐 사실 꼼짝 않고 누워 있어서 제가 무슨 뭐 리포트를 더 보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근데 참 여러분 댓글은 좀 봤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참 정말 고마웠습니다. 자, 영상 길어졌습니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빨리 나을게요. 고맙습니다.